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통화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고릅니다. 자, 1번 예금자의 현금 보유 비율은 요구불 예금 이자율이 낮아질수록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집니다. 맞죠?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한다. 예금자가 예금 은행에다 맡기지 않고 내가 현금으로 갖고 있다. 그건 뭐냐면 이자율이 낮으면 은행이 갖다 줘봐야 이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죠. 현금을 보유하는 유동성 성향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지죠. 소득은 낮으면 은행이 갖다 줄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1번 맞는 거고요. 2번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이나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본원 통화는 증가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3번 지급준비율과 M2 통화 승수는 의무의 관계다. 이것도 맞죠. 4번 외환을 매도하거나 은행에 대출해 줄 경우 본원 통화는 감소한다. 이렇게 했는데 4번이 틀려요. 외환을 매도하게 되면 외환 팔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본원 통화가 감소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은행에 대출을 해주면 본원 통화는 증가하죠. 은행에 대출해줘. 중앙은행이. 은행에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통화가 증가하죠. 본원 통화.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그다음 5번 본원 통화는 현금 통화와 예금, 은행, 시제금, 중앙은행, 지준 예치급의 합이다. 이거 맞는데요. 여기서 정리해. 헷갈려 이거. 자, 본원 통화 어떻게 계산하나 보죠. 본원 통화 여기 나왔어요. 첫 번째 현금 통화. 이건 지우지 말고 할 겁니다. 현금 통화하고 플러스 그냥 줄여서 그냥 시제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제금. 그다음에 지준 예치금, 지준 예치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요걸 더하면요. 요걸 이렇게 하세요. 지급준비금. 요게 지급준비금입니다. 이렇게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요걸 요렇게 해서 요렇게 더하잖아요. 잘 보세요. 요거 외우셔야 돼요. 잘. 요렇게 하면 이게 화폐 발행액입니다. 화폐 발행액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잘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요렇게 더하면 요거 더하면 이거 지급준비금이고 현금 통화하고 시제금 더하면 화폐 발행액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5번 맞았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중 통화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죠. 1번 중앙은행이 대출금리를 높이면 통화공급 감소하죠. 당연히 금리를 높이면 금리가 이게 자석의 자력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그냥 쇳가루가 딸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시중은행에서 돈이 이렇게 중앙은행으로 흡수되죠. 그래서 시중은행의 통화량이 줄어들어요. 통화공급 감소하는 거예요. 2번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매도하면 통화공급 감소한다. 맞죠? 조금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 3번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기준금리가 상승할 경우 환율이 하락한다. 맞죠? 기준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 통화에 대한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외국에서 돈이 유입되죠.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외국에서 돈이 유입되면 환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통화정책 담당자가 경제기조가 변동했다는 걸 인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변경된 통화정책의 효과가 완전히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길다가 아니라 짧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통화정책의 경우엔 내부 시차하고 외부 시차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이때 자 경제기조가 변동했다는 걸 인식하는 건 내부 시차예요. 일종의 내부 시차. 그런데 만약에 통화정책을 시행해서 그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는 데까지는 외부 시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내부 시차는 아무래도 인식하는 거는 짧죠. 시장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하고 인식하는 건 짧아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자, 통화정책을 취했는데 그게 실제로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건 길죠. 상대적으로 길다. 이렇게 돼야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이게 시간보다 길다가 아니라 짧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인식하는 건 짧아요. 긴 게 아니라.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5번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를 운용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운용금리, 한국은행 운용금리, 실제 운용 정책금리는 RP금리예요. 환매 조건부 채권 RP금리입니다. 일주일짜리. 자, 그래서 5번도 맞았습니다. 11번 우리가 답을 확인했고요. 자, 다음에 1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실질 이자율 변동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고릅니다. 자, 모형 이자율을 높일수록 현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많이 할 것이다. 무형 이자율이 뭐예요? 한마디로 국채 수익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금 이자율, 국채 수익률, 국공채 수익률요. 이런 게 무형 이자율이죠. 맞습니다. 2번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서 수평인 수익률 곡선은 미래 단기 이자율의 변동이 없음을 의미한다. 틀렸죠?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은 기본적으로 자, 수익률 곡선을 우리가 얘기할 때 만약에 이게 채권의 만기가 있다 그러면 이게 단기고 이게 장기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되게 일반적으로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서는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이에요. 왜 그러냐면 실제 수익률 곡선은 요건데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유동성 프리미엄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우상향이 한다는 거거든요. 우상향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서 이렇게 수평인 상태가 나타났다. 이게 좀 비정상인데 수평인 상태가 나타나는 거는 실제로 유동성 프리미엄을 제외한 실제 금리는 어떻게 돼? 이거보다 낮다는 얘기죠? 낮다는 얘기예요.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했는데도 불구하고 수평이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는 뭐냐면 단기 이자율의 변동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제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한 것보다 낮다는 얘기예요. 없음이 아니라 낮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2번 틀린 겁니다. 3번 정부 보조는 실질 이자율을 하락시키죠. 보조금을 주니까 당연히 이자율이 실질 이자율 내가 실제로 쓰는 돈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정부 보조를 받아가지고 지불을 하는 거고 뭐 하니까 실질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죠. 4번 시장 분할 이론은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분할 이론은 각각 시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뭐 금리 시장에 아니면 채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서로 다른 시장에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수익률 곡선이 연속돼 있다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는 우상향한다는 걸 현실적으로 우상향하거든요. 근데 그걸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 5번 조세는 실질 이자율을 상승시킵니다. 세금이 부과되면 실제로 부담하는 게 커지죠. 이자율이 실질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자, 13번을 보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중 대부자금의 실질 이자율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릅니다. 1번. 대부자금의 공급 곡선은 실질 GDP가 증가할 경우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실질 GDP가 증가하면 대부자금의 공급도 늘어나죠. 자, 그 다음에 2번. 정부의 재량적 조세 징수가 늘어나면 대부자금의 공급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맞죠? 조세 징수가 늘면 수요 곡선이 줄어들어요.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국내 국가 위험이 증가한다면 대부자금 공급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맞죠. 누가 돈을 빌려주려고 그러겠어요. 국가 위험이 증대하는데 겁나서. 4번. 기업에 대한 규제가 증가한다면 대부자금의 수요는 감소하겠죠. 규제가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투자할 때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이자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된다면 이자율이 앞으로 오를 거라고 기대하면 대부자금의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요게 틀렸죠? 이자율이 앞으로 오를 거예요.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대출을 받아야죠. 앞으로 오를 거니까. 지금 오른 게 아니라 앞으로 이자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수요 곡선은 좌측이 아니라 우측으로 이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환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겠습니다. 자, 1번. 자국 통화 표시 환율은 외국 통화를 기준으로 외국 통화 한 단위당 교환되는 자국 통화의 단위량을 말하는 거예요. 맞는 거죠? 2번. 실질 환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자국의 재화가 상대국의 재화보다 비싸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틀렸죠? 환율이 높다는 건 상대적으로 자국 재화가 상대국 재화보다 싼 걸 의미하는 거지. 왜 비싼 걸 의미합니까?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3번. 선도 환율은 선도 환율 의미 알아놓으세요. 선도 환율 그 다음에 현물 환율 이런 거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현물 환율은 현재 거래일로부터 다음 날까지의 환율, 거기까지 포함되는 환율이 이제 현물 환율이고 그걸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 영업 초과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선도 환율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3번 다시 봅니다. 선도 환율은 거래일로부터 이 영업일을 초과해 결제되는 외환 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이야. 맞는 거죠. 이걸 선도 환율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요. 4번. 자국 통화가 개입되지 않은 외국 통화 간의 환율은 교차 환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유로피언 텀 방식은 1달러를 기준으로 1달러 기준으로 외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국제 외환 시장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거 쓰고 있어요. 유로피언 텀. 유로피언 텀하고 아메리칸 텀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뒤에 또 문제도 나오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우리가 국제 외환 시장에서 표기하는 방법, 외국 통화 표시법, 달러를 표시하는 방법, 환율을 표시하는 방법은 유로피언 텀이다 하는 거예요. 1달러에 얼마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14번 문제 봤고요. 다음 문제는 이제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환율의 상승 원인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국내 GDP가 상승한다. 국내 GDP가 상승하면 환율이 오르는 거 맞죠? 그러니까 1번이 그냥 답이네요. GDP 상승하면 환율 상승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2번 실질 이자율이 높아진다. 물가가 떨어진다. 민간 수지가 흑자가 났다. 국내 투자 수율 상승이 기대된다. 그러면 환율이 떨어지죠. 환율이 떨어지면서 자국 통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은 뭐죠? 환율 하락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국제 수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고릅니다. 1번 국제 수지표란 일정 시점에서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기록하고 정리한 표이다. 이거 틀렸죠? 이건 지우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국제 수지와 관련해서 좀 알아둬야 될 용어가 있네요. 하나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경제에서 숫자를 볼 때요. 경제에서 숫자를 볼 때 그 숫자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숫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범주가 있는데, 하나는 유량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저량이라는 게 있죠. 유량이라는 거 우리가 플로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저량은 스톡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유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경제 숫자를 잘 볼 때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된 양이 유량이에요. 일정 기간 또는 특정 기간 동안 측정된 양이고요. 저량은 일정 시점에 측정된 양이에요. 일정 시점에 측정된 양. 대표적인 게요. 우리가 회계 재무제표로 본다 그러면 대표적인 유량 지표는 뭐냐면 인컴 스테이트먼트, 즉 이게 이제 손익계산서가 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는 어떤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나 경영 활동을 잘했나 이런 거를 보여주는 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유량 지표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재무제표 중에 대표적으로 저량 지표가 뭐냐면 요거는 이제 재무상태표 또는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기업의 일정 시점의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 시점에 그 기업이 어디에서 돈을 조달해서 어느 곳에 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정 시점의 상태이기 때문에 저량지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국제수지표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한 나라가 1년 동안에 그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얼마나 교역을 했는가를 전부 다 집약시켜서 표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정 시점이 아닌 거죠.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측정된 양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수지표는 일정 시점, 즉 저량지표가 아니라 일정 기간, 유량지표가 되는 거예요. 1번이 틀린 겁니다. 2번 당연히 복식보기 방식으로 작성되는 거고요. 3번 이전 거래와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일방적인 거래도 별도의 항목을 설정해서 작성해야 됩니다. 이 지문 중요합니다. 이거 별도의 항목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전 거래도 다 기재를 하는 겁니다. 4번 경상계정에는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 요거 포함되는데요. 옛날에는 요거 상서소경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이게 본원 소득 수지예요. 상서소경 뭐 이렇게 했어요. 경은 이제 경상 이전 수지라고 하는데, 이 경상 이전 수지가 이제 이전 소득 수지라고 표현합니다. 약간 조금 다른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둘 다 소득 수지인데 하나는 본원 소득 수지, 하나는 이전 소득 수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소득 수지, 이전 수지도 역시 이전 거래도 이렇게 별도의 항목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4번 맞는데, 이 경상계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크게 국제 수지는 경상계정하고 자본금융계정으로 나누는데, 경상계정이 굉장히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경상계정이 이렇게 4가지 구성 요소로 돼 있다는 거 알아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본금융계정도 있죠. 자본금융계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준비자산 증감, 보통 외환보유고라고 합니다. 외환보유고. 준비자산이 뭔지 아시죠? 준비금. 이 준비금의 경우에 이제 그 국가가 만약에 기축통화, 그 국가의 통화가 기축통화가 아니라면 국제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준비자산, 준비금을 쌓아놔야 되잖아요. 쌓아놓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뭐 법률적으로 규정은 아니지만, 국제법에 따라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거 아니면 망하잖아요, 그 회사. 그때 그것을 준비자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준비자산이 자본금융계정에 기재가 됩니다. 자, 그래서 5번 맞았죠.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시장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시장은 우리가 1번, 2번 이때 했죠. 문제 풀 때.
1번 물가가 상승할 경우 기업 생산물의 공급이 증가하죠. 물가가 오르게 되면 물건 비싸졌네 그래서 막 팔죠. 그러니까 공급을 많이 하고 생산 늘어나죠. 2번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감소한다. 여러분들 이거 쉬운 만약에 이게 이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면 학생들한테 이걸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되거든요. 기계적으로라도. 그래서 이건 세부적으로는 설명을 안 하는데 그냥 나온 김에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길게 걸리는 건 아니니까. 워낙 중요하니까. 자, 환율이 상승하거나 뭐 환율이 하락한다고 할 때 손익구조 알아야 돼. 기본적인 거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는 걸 예를 들어보죠. 환율 상승 시에 수출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해서 늘어납니다. 근데 수입은 어떻게 되죠? 수입 물가가 환율이 상승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리해지잖아요. 수입이 불리해지는 거니까 감소하죠. 불리해서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외자 도입 기업, 물가는 어떨까요? 물가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환율이 상승하면 물가가 오르죠, 당연히. 그래서 상승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걸 절대적으로 의존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가 오르고요. 그 다음에 외자 도입 기업의 외채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놓고 환율이 하락했을 땐 요거랑 반대다. 이 정도 알아놓으셔야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감소한다. 이거 맞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 3번 대부자금 수요가 증가하면 이제 돈을 많이 빌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자율 당연히 올라가죠. 너도 나도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4번 생산물 시장에서 총 공급이 증가할 경우 실업률이 감소한다.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공급이 늘어나려면 그만큼 이제 노동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감소하는 거죠. 그다음에 5번 자국 통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수입이 증가한다. 틀렸죠. 5번이 답입니다. 수입이 감소한다. 참 틀렸죠. 증가한다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자국 통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환율이 상승한다 이런 얘기죠.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환율이 하락한다는 얘기죠.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18번 넘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 환율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환율은 항상 상대적이잖아요. 환율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또 자국 통화 가치가 상승한다, 하락한다.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 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자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겁니다. 환율 상승은 원화 절하죠. 환율 상승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평가절하. 환율이 하락하는 건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항상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국 통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강해지는 거예요. 자국 통화의 가치가 강해지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많이 찾으니까. 그러면 환율은 떨어지는 거예요.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수입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이 어떻게 돼요? 분리해서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은 거꾸로 증가해야지 감소한다 그러면 안 되죠.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우리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뭐냐면 이렇게 지문으로 딱 잘라서 놓으면 헷갈려요. 이게 왔다 갔다 오르면 감소인가? 떨어지면 증가인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전형적인 지문을 잘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7번 문제 봤고요.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시장, 4개의 시장의 경제상태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고릅니다. 1번 잠재 GDP가 실제 GDP보다 클 경우 인플레이션 없이 실질 GDP가 증가할 수 있다. 요거 맞는 거네요. 1번 맞고요. 자, 우리가 잠재 GDP가 실제 GDP보다 크면 요거 이제 디플레이션 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없이 실질 GDP 증가할 수 있는 거죠. 맞는 겁니다. 2번 노동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를 간다.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죠. 맞죠? 3번 실질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 공급량은 감소하겠죠. 임금이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공급량이 줄죠. 4번 대부자금 수요의 실질 이자율 탄력성이 작을수록 통화정책의 효과는 커진다. 그런데 요게 틀렸네요. 자, 대부자금 수요에서 실질 이자율 탄력성이 작으면 통화정책의 효과는 작아지죠. 커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니까 좀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낮은 실질임금 수준에서는 노동공급의 실질임금에 대한 탄력성이 크죠. 그러니까 실질임금이 낮은 상태에서는 실질임금이 조금만 움직여도 노동공급이 확 늘었다 확 줄었다 한다고요.
그래서 탄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5번 맞았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확장적 재정정책의 파급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고릅니다. 1번 대부자금 시장의 수요 곡선은 비탄력적이고 공급곡선은 상대적으로 탄력적입니다. 근데 1번 맞는 거죠. 2번 정부가 국채를 매각한다. 정부가 국채를 매각한다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돼?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채를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대부자금 수요가 증가한다까지는 좀 아리까리하다 하더라도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사실은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국채를 매각할 경우에 당연히 이자율이 상승해서 민간 투자가 위축되는 게 이제 구축 효과가 되는 거예요. 3번 지급 준비율을 낮출 경우 통화 공급이 증가해 균형 거래량이 늘어난다. 이거 맞는 얘기거든요. 맞는 얘기인데 이게 틀려요. 왜 그러냐면 맞는 얘기인데 틀려요. 왜 틀리냐면 이 문제가 재정 정책에 대한 문제죠. 문제 자체가 재정 정책에 대한 문제인데 지급 준비율 정책이 나왔어요. 지급 준비율을 조정하는 거는 이건 재정 정책이 아닙니다. 요거는 통화 정책입니다. 요 지문이 틀린 건 아닌데 이 지문이 결국 뭐냐면 재정 정책이라는 문제의 취지하고 다른 거죠. 재정 정책 물어보는데 왜 갑자기 통화 정책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3번이 적절한 지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4번 노동시장에서 생산물이 증가하고 노동수의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확장, 팽창적으로 재정정책 취하면 당연히 그렇죠. 5번 국가 간 자본 이동성이 낮을 경우 재정지출의 증가가 자본금융계정에 미치는 영향이 경상계정에 미치는 영향보다 적지요. 당연히 자본금융계정 이건 통화정책의 영향이 더 크고요. 이게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건 정부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정부가 재정지출하고 그 다음에 조세정책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경상계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 보다 적은 거예요. 당연히 금융계정에 미치는 영향이. 5번 맞습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고릅니다. 자, 실질 GDP 정부가 팽창 재정했다 그러면 증가하죠. 고용도 증가하는 거 맞아요. 근데 통화 공급량은 아니죠. 통화는 통화 정책과 관련되는 거예요. 재정 정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증거가 아니라 이건 불변이다 이렇게 해야죠. 통화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통화량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재정 정책 취하는 거로 기본적으로 봐야죠. 그래서 불변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3번이 틀렸고 4번 실질 이자를 상승하죠. 자, 재정 정책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뭐 채권 같은 거 매각하는 거 아니에요. 국채 매각하게 되면 당연히 자본시장에서 이 구축 효과가 일어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구축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실질 환율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20번 우리가 확인했고요.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릅니다. 틀린 것 고르는데요. 자, 경기 변동은 상대적으로 좀 쉬운 문제죠. 그러니까 1번 보겠습니다. 회복기, 정점, 수축 국면, 저점 4단계로 구분된다. 이거 헷갈리죠? 뭐 헷갈린다기보다는 뭐 별거 아닌데. 자,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가 뭐예요? 회복기. 여기가 회복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점 찍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수축하는 거죠. 여기 수축.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바닥이니까. 이게 피크, 그 드롭.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예요? 회복한 다음에 이게 수축한다.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 맞는 얘기죠. 2번 일반적으로 국민경제활동 수준이 3분기 이상 장기 추선선을 상회하면 확장이다. 틀려요. 3분기가 아니라 2분기입니다. 2분기.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3번 정점에서 정점까지를 주기, 정점에서 저점까지를 진폭이라고 한다. 이것도 뭐 우리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점에서부터 잡으면 정점에서부터 다시 원래 상태인 정점까지 이게 주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정점에서 저점, 즉 피크에서 스로프까지 이렇게까지가 이게 진폭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게 주기, 요거 진폭이다. 맞는 거죠. 4번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GDP 갭의 양의 값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잠재 GDP보다 높으니까 양의 값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경기 변동은 비체계적으로 변동하죠. 경기 변동이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돈 못 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똑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면 되잖아요. 이거 빌 게이츠보다 돈 더 법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이지 않죠. 이거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이게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그려놓고 연구를 하는 것 뿐이지 실제 경기 변동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5번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21번 우리가 문제 봤고요.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개별 경제 지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우리가 경기 지표 같은 거, 경제 지표, 지표로 볼 때 개별 경제 지표도 보고 종합 지표도 보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보지 않습니까? 심리 지표라고 그래서 BSI나 CSI나 뭐 이런 것들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계량 지표라는 거 보죠. 뭐 거시경제 계량 뭐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보고 뭐 아니면 시계열 지표 이런 것도 보고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22번에서 물어보는 건 개별 경제 지표입니다. 개별 경제 지표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GDP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실업률, 그 다음에 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지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것이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경기 분석 기법이에요. 가장 많이 쓰죠. 요즘 경기가 좋다 나쁘다 판단할 때 요즘 GDP가 어때? 무역 수지가 어때?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만 딱 떼서. 그러니까 기본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전체 경기의 움직임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2번이.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건 종합지표지 개별 지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답이죠. 3번, 분석이 개인의 주관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GDP를 가지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실업률 가지고 평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가지수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어떤 것을 보느냐 또는 누가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경기가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4번, 가계소비, 기업 투자, 조세는 총수요 관련된 경기 수능적인 지표예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총수요가 상승한다. 소비도 투자도 조세도 어떻게 다 늘어나죠.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능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금융 관련 지표로는 한국은행의 통화지표, 외환보유고와 금융투자협회의 회사채 유통수익률 또는 회사채 수익률 등 금리예요. 이 회사채 유통수익률 또는 회사채 수익률은 대표적인 소매금융 금리입니다. 소매금리.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거죠. 이런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을 볼까요? 자, 다음 중 경기 종합지수, 우리가 이제 컴포짓 인덱스라고 해서 CI라고 그러죠. 이것을 이용한 경기 예측 시의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고릅니다. 1번, 경기 종합지수는 경기 변동의 상황 판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에 해석 시 주의해야 돼요. 이게 해석할 때 잘 봐야 돼요. 두 번째, 경기 종합지수는 장기적인 경기 추세와 경기의 움직임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맞고요. 3번, 각 구성지표의 움직임을 따로 파악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구성지표가 다 다르죠. 크게는 뭐 선행지표, 동행지표, 뭐 후행지표 이렇게 있어요. 4번,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종합지수 전년 동월비, 요거 많이 쓰는데요. 요 움직이는 방향보다는 증감률과 진폭 등이 큰 의미를 갖는다. 아니에요. 4번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나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는 이거 뭐가 중요하냐면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크기나 이런 것보다는 방향이 훨씬 중요해요. 지금 상승 쪽이냐 하락 쪽이냐 그거 베팅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고 증감률이나 진폭이 아니에요. 증감률, 진폭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일시적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일정 기간의 추세를 고려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4번이 정답이라는 것까지 확인해서 23번까지 모두 문제를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